임시정부가 광복절이 될 때까지 계속 존속했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 여러 차례 옮겨 다녔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까, 그건? 그건 이제 그 정치 상황인 거죠. 중국 내의 정치 상황.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를 병합했는데 31년에는 만주를 점령하게 되고 그렇죠. 37년에는 이제 중일 전쟁이라고 맞아요. 전면전을 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상하이는 이제 어찌됐건 베이징과 더불어서 대표 도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국민당 정부일 때인데 중국 국민당 정부 수도가 난징이니까 상하이에서 멀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일본군이 빨리 들어오니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장기항전 속에서 내륙으로 도망가게 되고 하는 거여서 뭐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거치게 됐던 거죠. 몇 번이나 옮겼습니까, 그래서? 한 7, 8번 정도 옮기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옮겼다고 가르쳐는 주는데 이게 뭐 이렇게 다 기억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네네. 근데 굵직하게 굳이 따지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너무 파장이 컸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김구 선생이 이게 뭐죠? 뱃사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위장 부부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 노처녀 뱃사공의 남편 행세를 하면서 이동에서 머물러면서 잠복하던 기간이 가장 유명하고요. 예. 근데 가장 큰 변화는 그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맨 처음에 광둥으로 갑니다. 근데 원래 생각은 뭐였냐면 프랑스 상하이에 있었을 때는 프랑스 조계지에 있었고 프랑스 당국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되게 잘해줬습니다. 어. 그래서 막 일본에서 이렇게 뭐 잡아간다고 정보가 오거나 하면 미리 이제 연락 줘서 네. 빨리 도망가라고도 하고 빼돌려주기도 네, 하고. 가장 유명한 일화는 독립신문이라는 임시정부 기관지 윤전기가 있었는데 예, 예. 그것도 몰래 숨겨주기도 하고 프랑스가. 네. 심지어 뭐 인성학교 장학금도 주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운영하던 학교에 기금도 주고 이래서 되게 사이가 좋으니까 원래는 광둥으로 도망갔다가 여차하면 사실은 프랑스 식민지긴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일본 해군이 배를 끌고 광둥으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당을 따라서 충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륙으로. 예, 40년대부터는 이제 거기서 버티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마지막 거죠. 힘든 곳이 충칭인 거죠. 네네. 네. 요즘 그 일부 열혈 분들은요, 임시정부가 옮겨 다닌 곳을 네. 함께 쫓아다니면서 하는 여행 코스도 개발해서 하더라고요. 저도 가자고 그래서 제가 저도 가끔 따라다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상하이 말고도 곳곳에 흔적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또 되게 많은 일화들도 있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로맨틱한 이야기도 있고 가면 이제 작은 건물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봐도 좋지 않을까. 막 피난 갈 적에 피난을 가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니까 그 자금이나 혹은 배나 차 같은 건 다 국민당 정부에서 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위에선 주라고 하는데 또 밑에 관료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 관료들이. 예. 그래서 막 말을 안 들면 도보로 이동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막 싸워가지고 강제로 배 한 척 얻어서 아이고. 그 배에 타서 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렇게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고난의 행군을 맞아요.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느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처절한 역사입니다. 네, 네. 방금 그 윤봉길 의사 의거를 몇 번 언급하셨는데 네.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은 또 영화 암살 뭐 이런 영화에 보면은 의혈단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도 다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의혈단은 이제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자면 임시정부와 다르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원봉이 만들었잖아요. 밀양 출신의 약산 김원봉이 만들었는데 이제 김원봉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수립되는 걸 되게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나 만들고 이럴 정신이냐, 빨리 폭탄을 만들어서 타격을 하고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 의혈단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던 시기가 대부분 1920년대 중반 후반이거든요. 예. 초중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니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연령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0살 정도 그러니까 김구보단 김원봉이 훨씬 어린데 네네. 이제 20대 초반에 아주 유연했던 조직이거든요. 의혈단은 다 20대 초반 뭐 초중반 요 사이에 아주 유연하게 한 단체들인데 얘네들이 모여서 막 터트리고 싸우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임시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임시정부 측에서 그 어려운 사정에도 자금을 모아서 자금 지원해줘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 아마 임시정부의 한 리더였던 김구가 거기서 많은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30년대 초반으로 가면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한일 특별반 전권을 주겠으니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김구한테 권한을 주게 되고 김구가 만들었던 게 이제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한인 애국단. 네네. 근데 활동의 방식이 이제 똑같은 거죠. 테러적 방식. 그렇죠. 폭탄과 이제 의열 활동적인 투쟁 방식인데 의열단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의열단은 처음에는 임시정부를 인정도 안 했는데 네. 또 나름은 임시정부로부터 재원도 받았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는 활동 방식의 하나로 그런 어떤 폭탄이나 의거와 같은 방식을 공식 채용했고 그렇죠. 그게 한인 애국단이었고 네네. 아, 나중에 가면 또 김원봉과 의열단원들이 또 임시정부에 합류를 합니다.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짧게 보면 자꾸 갈등, 파괴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해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흐름도 통합되고 뭐 이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교과서에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게 이봉창, 윤봉길 두 분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두 분 다 그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931년, 32년 요때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폭탄을 준비하고 뭔가 어떤 직접적인 일제에 타격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보면 31년부터 32년 그 사이에 거의 달마다 일제가 장악하고 있는 곳곳에서 비슷한 행동들을 시도해요. 달마다. 네, 달마다. 거의 매월. 예, 뭐 관동청, 그러니까 만주국 본부에다 폭탄을 던지기도 그럼 하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몇 건 없는 거군요. 네네. 그 중에 가장 큰 성공이었고 어떤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원래 김구의 플랜은 아예 그냥 종합적으로 일본의 본국과 일본 식민지와 상하이의 조계지 전체를 막 혼돈으로 몰아넣겠다 하면서 이렇게 부딪혔던 거고 그 중에 이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성취가 좀 의미를 갖는 거죠. 먼저 이봉창 의사의 의거부터 좀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이봉창 의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왕 폭사 시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도 많이 사셨고 사실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일본어도 되게 잘하셨고 일본인 가명도 갖고 있었고 아주 조금 솔직히 말하면 일본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건 친일파가 된다기보단 그냥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여기에 잘 적응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두 가지 계기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친절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조선인들 조선인들을 만나면 완전히 돌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양심이 감당하지 못했던 거고 아하. 두 번째는 본인이 조선인이라는 신분이 탄로나면 바로 다 잘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망가졌다기보다는 양심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도쿄에 대한 지리도 잘 알고 그렇죠. 일본에 대한 지리도 잘 아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해보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된 거고 워낙 좀 스타일이 이렇게 좀 재미있으시기도 하고 약간 좀 격정적인 스타일이시기도 하셔서 주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망이 높으셨던 분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조금 그리고 맨 처음에도 이제 독립운동 하려고 왔던 건 아니고 임시정부에 와서 일자리 구하려고 오시고 이랬던 그러니까 약간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인데 근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가 보기에는 아, 이 친구가 진짜 뭔가 일을 할 것 같다라고 하겠다. 해서 이제 결국 이제 폭탄을 갖고 가서 이제 폭탄을 던졌으나 안타깝게도 이제 폭사를 성공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성공을 못했더라도 당시의 세계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수장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건 뭐 지금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국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해외 토픽이죠.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진짜 속된 말로 난리가 났던 맞아요. 거고 일제는 이게 배우가 누구냐 예. 찾는 거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사건이 터지니까 그 당시 중국 민중들이 완전히 광분합니다. 뭐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 직전에 만주국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만주로 올라가서 점령할 적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싸워도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군대를 빼면서 거의 그냥 무혈로 오늘날 중국의 동북 지역을 다 내준 거거든요. 일본이 네, 그러니까 장악을 했죠.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굴욕적이고 우린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근데 갑자기 이봉창 의사가 그 결기를 보이니까 막 신문 보도도 나오고 뭐 지사다 의사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쓰다가 이제 정확한 제가 신문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방 신문인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심지어 안 의사의 부활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부활. 네.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도를 넘어선 흥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제 또 이걸 빌미로 상하이로 또 쳐들어오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됐던 사건이 이제 이봉창 의사가 벌인 일인 거죠. 네. 그다음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딱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막 중국인들이 막 흥분했었을 때 사실은 빌미였던 것 같아요. 앞뒤를 다 따져보면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일반 민중들이 흥분해서 자극받아서 공격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런 흥분을 잘 이용해서 몇 가지 이상한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빌미로 일본 해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상하이를 점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만주사변은 일본 육군이 저지른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라이벌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해군이 이제 뭐 건덕지 없을까 이러면서 찾다가 상하이로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고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점령한 했다. 기념식장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서 단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면서 수많은 초토화시켰죠, 정말. 그렇죠. 그 사건이 되니까 이제 뭐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지스 이제 국민당 총통이 아니 중국의 4억 인민도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했냐 배우를 찾아라. 물론 일제도 이거 누구냐 배우를 찾아라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때 사실은 안창호 선생은 잡힌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은 도망가고, 피신하고, 예, 장제스를 만나서 장제스에게 크게 격려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장제스가 사실은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하면서 임시정부 신뢰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하나의 계기.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도 우리가 좀 많이 우리 얘기만 하다 보니까 간과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신혁명이라고 중국의 청나라를 타도했던 혁명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먼저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 했기 때문에 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도 사실상의 공인, 축하 사절 같은 것들을 해줬던 것도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이어지니까 여기서 또 이제 윤봉길 의거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지원해주게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시정부의 공식 조직인 한인애국단에서 벌였던 그런 테러적 방식의 독립운동이라면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을 만든 건 언제부터인 겁니까? 사실은 군대를 만들고 싶었던 꿈은 아주 오래됐고요. 예. 1920년대 때부터 그냥 뭐 한인 노병회라든지 그러니까 뭐 상하이든 또 좀 다른 지역이든 미주든 어떻게 해서라도 양성을 해보고 싶었고 심지어 뭐 공군까지 만들고 싶었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자금 문제가 너무 컸고요. 근데 이제 윤봉길 의거의 사건이 크니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이 되고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1년, 32년 이후에 그 5년 만에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처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둘 다 이제 충칭으로 도망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군대를 만듭니다. 그때도 사실은 맨 처음에 중국의 뭐 총통은 모르겠지만 관료들이 지금 우리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기 뭐 조선인을 위해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 뭐 김규식이라든지 조소왕 이런 특히 이제 조소왕이 외무상일 텐데 좀 적극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중국 정부한테 단독 면담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자금 지원을 받아냈고 재밌었던 장면은 뭐냐면 맨 처음에 돈을 안 주고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청천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먼저 광복군 선포식을 합니다. 선포부터. 네.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조직을 위에서부터 만들고 바로 만들지 않았냐. 자금 해달라. 같이 싸우는 거 아니냐 하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 중고위 관료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자금 지원하고 이제 군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때 거죠.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막 정확한 규모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 초기에 되게 적었다고 할 때는 한 30명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대강의 실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미 한 300명 정도의 규모는 됐고요. 해방 직전 가면 대강 한 700명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네. 가끔 이제 뭐 어디서 들었는데 뭐 5천 명, 10,000명도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왔었던 징병 조선인을 임시정부가 국민당에 요청을 해서 임시정부 산하 군대로 강제로 편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사실은 허수고 그렇죠. 그분 나중에 그냥 다 국내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한 300에서 700명 사이에 헌신된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봐도 그 쉬운 것 같습니다. 300에서 700명들은 모여서 체계적으로 훈련도 받고 막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도 쪽에 가서 영국군과 함께 이제 일본군과 싸우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파견이 돼서 활동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CIA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OSS라는 단체에서 이제 특수훈련 같은 것들도 받으면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특수 요원들, 그러니까 조선인 특수 요원들이 미국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으로 투하를 해서 조선의 중요 지역을 장악하면서 버티면 미군이 계속 물자를 떨어뜨려 준다는 그런 어떤 국내 진공작전 같은 것들도 다 준비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실행까지는 못 갔고. 의도하던 바는 그렇게 광복군을 키워가지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다시 들어와서 일본군을 전부 무찌르고 그렇죠. 이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계속 오늘 어떻게 김구 선생님 얘기 많이 하지만 거기 나오지만 내게는 그 기록을 보면 내게는 일본의 항복이라는 말이 전혀 기쁨이 아니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좀 빨리 항복을 해버리게 된 거죠. 네. 한편에서는 또 외교적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제스를 계속 설득을 해서 즉각적인 독립을 좀 국제적으로 인증해 달라라고 해서 결국은 장제스가 그거를 동의하면서 카이로 회담에 가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하고 처칠 영국 총리 앞에서 조선의 즉각적 독립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영국, 미국이 좀 주저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하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 보면 유일하게 아시아 수많은 식민지 중에 딱 조선만이, 즉 한반도만이 이제 그 독립을 약속하는 구절이 들어갑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임시정부가 버텨냈고 그렇죠. 또 외교 독립이란 거 한번 해봤던 사람들이니까 네. 어디가 이제 포인트인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이뤄낸 거니까 만약 그렇게 뭐 이렇게 실패만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임시정부는 끝끝내 버텨가지고 그렇죠. 외교적인 역량도 키웠고 네. 군사적인 역량도 키웠고 네. 점점 그렇게 커졌다 네, 이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 광복군 안에 여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하하.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여군 처음 얘기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왜 이걸 관심을 갖게 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조에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의심을 한 거죠. 이것도 말로만 써놨겠어 했는데 실제로 추적을 해보니까 한 10%, 광복군의 10% 정도 되는 여군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사진도 자세히 찾아보면 이렇게 쫙 찍은 사진의 구석에 이렇게 일반 병사들 보면 여군들이 분명히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에서 70명 정도 있었고 허허. 주로 이분들이 이제 초모 활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단 만들고 네. 잡지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징병을 끌려온 조선인들의 탈영을 유도하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투쟁에 힘을 썼던 역할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위치했던 충칭 임시정부 시대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게 발표되잖아요. 네네. 그건 뭡니까? 저는 그거를 좀 우리가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할 적에 재헌헌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재헌헌법보다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좀 진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개혁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요소가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막 모였다가 갈등으로 다 헤어졌다가 네. 하나하나 다시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1920년대 때 30년대 때는 또 러시아 혁명의 여파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인 사회주의 운동도 활발하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제적 평등이라는 문제, 경제적 평등.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막 불어오니까 그럼 우리가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건 맞는데 이런 어떤 새로운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한 요즘으로 말하면 A4 한 3장, 5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 전문 분량으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처음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선포한 임시정부 헌장이 1조부터 10조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확대 개편한 그렇죠. 헌법 개정이군요. 쉽게 네. 말하면. 총 한 5번 정도 개정을 했고요. 아. 예,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4차, 5차 개정 때 있었던 건데 아하. 처음엔 10개조밖에 안 됐던 게 계속 치열하게 싸우면서 늘어났군요. 그렇죠. 늘어난 거죠. 이런 우리가 일제를 타도한 다음에 새롭게 세울 나라는 이런 나라다.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쫙 정리해서 현재 헌법 분량과 조금 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좀 충격적인 게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아까 얘기했었던 여성과 남성의 절대 평등이라는 예. 걸 아주 구체적으로 조항을 정리하고 있고요. 뭐 노인 보호라든지 노인 보호. 네, 여성 보호 또 여성 아동의 노동 보호 같은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어떤 사회복지 아젠다 같은 그렇죠, 것들도 그렇죠. 다 나옵니다. 네. 저도 제일 처음에 문서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규정한 나라. 네.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 돼 있나요? 다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도 역사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연 들으러 오신 청중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그냥 지나갈 적에 지하철에 이렇게 포스터 이달의 독립운동가 포스터 보고 그냥 마음 감사해야 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아직 못 이룬 꿈이 여전히 유효하면 그걸 실천하는 게 이분들을 존경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분들이 꿈꿨던 거를 이 사회에 정말 실천하는. 네. 거기에 동참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임시정부는 우리의 미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편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시스템은 진짜 잘 거쳤지만 뭐 사실 피부에 겪는 문제잖아요. 뭐 비정규직 문제, 요즘에 뭐 최저임금 갈등 같은 노동, 사회, 경제의 문제는 일반적인 건데 거기서 어떤 25년간 그 일제 시대를 버텨냈던 임시정부의 마지막 정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네. 조항이 다 있으니까요. 임시정부 만든 지 99년, 내년이 100년인데 네. 아직도 임시정부는 우리의 미래다. 네. 거기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어떤 의미로 부끄럽고요. 네. 마지막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중국에서 그렇게 여러 곳 쫓겨다니던 곳에 네. 그래도 조그만 허물어져가는 건물이나마 보존돼서 임시정부 청사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정작 이 대한민국 땅에는 네. 지금 우리가 해방되고 정부 수립한 지도 한참인데 네.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쪽 서대문 그쪽에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서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네. 제가 알기로 내년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습니다. 네. 첫 삽을 뜬답니다. 네. 심지어 옛날에는 어찌됐건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갈등 끝에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효창공원에 다 이렇게 그 감시병들이 서 있었고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 못 가게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너무 속상한 거죠. 네. 그리고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짜를 그동안 우리는 항상 매년 4월 13일로 그쵸. 알고 있었고 기념해 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면서요? 4월 11일로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한 2006년부터 일일이 따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한 10년 넘었죠. 바로 잡게 된 거죠. 네, 11일로 바로 잡게 됐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정부가 수립됐느냐의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역사에 사실을 근접하게 딱 맞춰놓는 거니까 이제는 역사학계 이제 뭔가 이뤄낸 성취감 속에 있는 그래서 거죠. 내년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 날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국립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첫 삽을 그나마 뜬다니까요. 그동안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 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네. 그거라도 일단 다행이다 해야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임시정부 좀 따라 배웁시다. 이래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시정부가 아직도 우리의 미래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떠십니까? 전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